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물 들어갑니다. 항일 무장투쟁. 이거 꼭 해야만 하죠. 진작 했어야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한 파트입니다. 제가 보훈처에 보훈선정위원으로 갔을 때 그 대학에 나이 많이 드신 학자들이 모기, 다리에 털 숫자 세는 거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우리 독립운동사 무장투쟁이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단다라고 대중들에게 알릴 만한 역량이 전혀 없는 그 노학자들. 그럼 당신은 왜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이런 구독자와 함께 하면서 강의를 안 했냐? 아파요. 강의하면서도 마음이 편합니까? 이게 한번 들여다보면 또 우울해지고 화도 나고 또 어떤 나라를 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유튜브 상에서 어떤 독립운동사 무슨 전투나 무장투쟁했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강의도 있고 뭐 영상 제작 편집했던 것들도 좀 보입니다만 이걸 진짜 우리 무장투쟁사를 제대로 흐름 잡아가지고 구한말 항일 의병부터 1945년에 우리가 해방 맞이하기 직전까지 무장투쟁사를 쭉 연결한 영상은 시리즈물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제가 해야죠. 다만 마음적으로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훌륭한 독립운동가들 새롭게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당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대한 분노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그 아픔을 그리고 그분들의 가열찬 독립투쟁을 그 눈물 나는 시련들을 여러분들과 나눠서 함께 공감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근대 파트 흥선대원군부터 강의를 하다가 동학농민운동, 갑오을미기역 그리고 민비시의 을미사변까지 이야기를 하고 영상이 조금 끊겼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을미을사 정미의병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항일 무장투쟁을 흐름 잡아서 시리즈로 영상을 20개, 30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때 멈췄는데 이걸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최소한 항일 의병 투쟁을 이해하려면 동학농민운동부터 이해해야 한다.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요소도 있지만 반외세적 요소도 분명히 보였던 항일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 동학부터 보시라라고 동학의 4개 영상을 통합 버전으로 올려놨다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을미의병부터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 4자리입니다. 20년 넘게 그 1894라는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다른 말로 갑오농민운동이 있었고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해이며 갑오개혁이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오년 다음인 1895년이 을미년입니다. 전쟁,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무려 2억량의 배상금과 더불어 대만과 요동을 할양받습니다. 그 요동을 빼앗아가는데 러시아가 분노합니다. 러시아는 태평양 쪽 진출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동방의 지배자라는 이름이 있는 블라디보스톡까지 개척하긴 했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도 한겨울에는 바다가 언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바다가 얼면 군함이 함대가 바다에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야 되는데 한반도에 있는 항구들도 부동항이긴 하지만 당시 요동 끝에 있는 리순 따렌, 이 리순은 지금도 600만의 항구 도시거든요. 이게 욕심났던 러시아는 일본이 그걸 빼앗아가는 걸 용납하지 못하고 프랑스와 독일까지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통해 일본이 그 리순을 토해내게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게 일본이 굴복하면서 리순을 토해낼 때 일본인들 막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막 울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고 믿었던 청나라 오빠가 패배하니까 낙심해 있었던 민비가 새로운 오빠를 만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민비가 끌어들인 러시아에 의해 한반도에서 김홍집 7러 내각이 만들어지니 그 러시아를 끌어들인 민비를 시해한 거죠.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집 7일 내각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역, 건양이란 연호도 사용하고 우편사무 재개하고 종료법도 시작이 되고 소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러나 그 을미사변과 더불어 을미개혁 때 조선인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개혁은 단발령이죠. 상투.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런 영상도 한번 찍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가장 미개함 중에 하나가 상투였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상투를 자른다라는 건 목을 자른지언정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분노감이 일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바로 의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을미의병이라고는 하지만 1895년 을미년 11월 17일 날 태양력이 사용되면서 양력이 시행되면서 바로 11월 17일이 1896년 1월 1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미시에 그리고 단발령의 분노에서 의병이 항쟁했던 건 양력으로 따지면 1896년이 병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신의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만 이게 참 간지 따져가지고 그 의병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나 1895년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분노해서 일어난 의병이니까 을미의병이라고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을미의병 역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경기도의 남한산성에서만 여러분 2천여 명의 의병이 모입니다. 박준영이 총사령관이었고, 강원도 춘천에서 이소응이, 경상도에서는 허위, 이 허위는 나중에 정미의병 때도 참모장으로 활약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도 나주에서 기우만. 그런데 그래도 을미의병장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충북 제천의 유인석이죠. 유인석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마 거병했을 때 나이가 60이 거의 다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유인석을 따르는데, 유인석이 여러분 충청도의 큰 도시 충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충주성을 점령하면서 당시 충청도 관찰사 김규식, 훗날 굉장히 훌륭한 김규식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김규식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천안 군수조차 막 차명을 시켜버립니다. 이들이 일본 앞잡이가 돼서 단발령을 도왔다 막 그런 근거로 막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군이 충주성을 공격하는데 실제로 충주성에 몇천 병력이 의병과 함께 충주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당시 몇천 병력 중에 총을 들고 있는 의병은 400에 불과했다 하니 어찌 여러분 일본군에게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패퇴하죠. 자신이 거병했던 충북 제천까지 왔으나 또 패퇴합니다. 그런데 아간 파천에 성공한 고종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효유조칙이라고 하는데 의병들은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라. 그러니까 상당수 의병들이 실제로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의병장들은 유생들이었습니다. 유생들은 위정, 척사, 오로지 성량만을 지키고 척사, 사강을 배척한다. 특히 외세를 배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청나라에서 개화사상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개화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너무 약한 나머지 강대국들에게 먹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개화 지식인이 있었던 반면에 아직 그 과거의 캐캐묵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생들이고, 그 유생들이 실제로 의병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유인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있습니다. 유인석이 이렇게 멋있게 의병활동을 전개하긴 했지만 평민의병장 김백선이 열심히 일본군과 싸우는데 다른 유생 의병장이 자신을 응원해주지 않았다라고 분노감을 표출했는데 어떻게 평민이
감히 양반에게 대드냐라고 하면서 김백선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평민 의병들이 분노해서 또 의병 진영을 빠져나가고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유인석이 멋있는 건 다른 유생 의병장들은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서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임금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거병했는데 이제서야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들면 당신을 지켜내기 위한 것인데 어찌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삼천리 강산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그렇게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장문의 상소, 와, 그걸 한문으로 그 상소 쓰는 데만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유인석의 증손자 집에서 발견돼서 지금도 강원도 쪽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인석의 고향은 춘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인석은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연해주로 가가지고요. 한참 나중에 1910년에 그러니까 1895년에 을미의병으로 거병했던 유인석이 나이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셔서 1910년에 13도 의군을 홍범도 등과 연해주에서 만들기도 하셨다. 그리고 만주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대단한 의병장 유인석. 실제로 고향이었던 강원도 춘천에 가서 보면 유인석의 묘가 어디 왕릉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잘 관리해주고 또 실제로 유인석은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까지 받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언급할 최익현의 묘라든지 이소응의 묘라든지 아니면 이상설의 묘라든지 최재형 같은 경우는 묘도 없죠. 이런 분들의 묘소와 비교하면 또 너무 격세지감이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상당수 유생 의병장들은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그 유생 의병장 밑에서 총을 들었던 농민들은요. 그 농민들 중에 상당수는 동학의 패잔병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유생 의병장이 무기 놓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본에게 저항하겠다. 그래서 영학당, 동학당 등의 당도 만들어지지만 가장 유명한 건 활빈당이죠. 이 홍길동전에도 나오는 그 활빈당, 가난함을 되살리겠다. 활빈당은 철저하게 농민이나 상공인 그리고 뭐 노비 이런 출신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이 활빈당은 주로 조선의 지주층이나 아니면 일본의 부호들을 공격하여 실제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당시 민중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활빈당이라는 무장 세력도 있었고 이들이 대한 3인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수어망사 공부할 때 시험 문제는 을미의병이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 이 정도만 공부하고 고종의 해산 공고로 해산했다. 유생의병장의 한계점이 있었다.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유인석 이야기도 했고 활빈당 이야기도 했으니 기억하시고 다음 을사의병 때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알만한 의병장 이제 언급될 겁니다. 다음 시간 을사의병 때 더 뜨겁게 만나겠습니다.